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이용해 중국을 방문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방중 직전의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양보다 북쪽에 있는 함경남도와 자강도를 잇따라 찾은 건데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베이징 열병식 참석 사흘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자동화 생산 공정이 구축된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문한 시설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수시설이 밀집한 자강도 지역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루 전엔 함경남도 낙원군에 준공한 양식사업소를 들러 깔끔하게 단장된 어촌마을 주택과 시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구를 낙원군에 선물하자고 한 우리 당의 수건이 빛나게 실현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두 평양보다는 중국과 가까운 이북 지역인데 방중이 임박해 일정을 잡은 점이 주목됩니다. 전용 열차로 중국 단둥으로 가기 위한 길목인 신의지로 향하는 길에 민생 국방 행보를 이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마지막 중국 방문이던 지난 2019년 1월엔 평양 출발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당과 정부, 군 간부들이 총출동해 김 위원장을 배웅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측에서는 환송 나온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전용 열차에 오르시었습니다. 이미 평양에서 환송 행사가 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 출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동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평양을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북중 국경을 넘더라도 방탄 열차인 육중한 김정은의 전용 열차로는 베이징까지 16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선발대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열병식에 앞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며 미국 견제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선발대가 베이징에 도착했다고요? 네, 일요일인 어제 오후 예정에 없던 고려항공 2편이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이 70명가량 탈 수 있는 여객기 한 대와 화물 중량 50톤짜리 수송기 한 대가 내리는 장면이 목격됐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경호팀과 취재진 등 방중 선발대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승용차와 버스에 나눠 타고 현지 시각 어제 오후 4시 반쯤 북한 대사관에 들어간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희 취재진이 대사관에 다녀왔는데 주말 사이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외곽에 철제 난간을 새로 두르고 주차된 차량들을 이동시키는 등 특급 경호로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육로 이동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베이징에 언제 도착하게 될까요? 네, 북한의 1호 열차는 두꺼운 방탄 설비 등 때문에 시속 50km 남짓으로 천천히 달립니다. 베이징에서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1364km를 이동하는데 24시간가량 걸립니다. 앞서 2019년 1월 4차 방중 때 밤 10시쯤 북중 접경 단둥역을 통과한 뒤 이튿날 오전 11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실제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야간 열차편이 오늘은 운행하지 않고 압록강변 호텔들도 외국인 투숙을 금지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출발한다면 이미 이동 중인 시간일 텐데요. 전용기 참매 1호의 노후화로 최근엔 육로 이동을 선호한다지만 전격적으로 하늘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모레 열리는 열병식에 앞서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개최됐다고요?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 이란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이 모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오전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냉전적 진영 대륙과 패권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과 WTO 중심의 다자 무역 체계를 지지한다고도 덧붙여
관세 전쟁을 촉발한 미국을 겨냥했는데요. SCO 정상들은 이틀 동안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텐진 선언도 채택했습니다. 26개국 정상 대부분은 모레 열리는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인도 모디 총리는 열병식에 불참하기로 해 미묘한 균열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여야는 쟁점 입법과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사안마다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회식부터 화려한 한복과 검은 상복을 각각 입으면서 멀어진 양측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 개회식 평소와 좀 달랐다고 하는데요. 그 풍경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본회의에서 여야는 지금의 틀어진 사이를 반영하듯 양극단의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상당수 의원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복을 입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내비쳤지만요.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폭주에 반발한다며 근엄한 표정으로 상복을 입고 근조의회 민주주의가 적힌 검은 리본을 맞춰 달았습니다. 결국 본회의장에서는 형형색색의 한복과 검은색 양복이 극렬하게 대비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진 진영은 물론 양당의 현 상황까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 굵직한 국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당장 9월 일정만 해도 빠듯합니다. 이번 주에는 청문 전국으로 내일부터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또 마지막으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 9일과 10일에는 각각 민주당,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고요. 오늘 15일부터 나흘 동안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기국회 중간중간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잡혀 있어 각종 개혁 법안들이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잡혀 있는 만큼 100일 동안 여야가 내내 충돌할 것으로 보이죠? 네, 여야의 기싸움은 이번 주 인사청문회 전국을 거쳐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정점을 찍을 걸로 보입니다.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벼르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적 의사일정,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켜봐야 합니다. 특검 수사를 독려하는 민주당은 3대 특검의 기한을 연장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법 개정안도 오는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서울 구치소에 찾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관련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여론전인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민생과 개혁에 초점을 맞춘 224개 중점 법안을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입니다. 당정되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달려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의석수가 딸리는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병행하겠다는 결사항전 태세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은 비열한 야당 탄압으로 또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폭주로 규정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외부의 적을 상대하겠다며 똘똘 뭉친 모습인데 그렇다고 내부 이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네, 당장 민주당에서는 오는 4일 법사위에 상정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보루가 아닌 점이 확인됐다며 내란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방향을 정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건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탄을 앞세워 당권을 쥔 장동혁 대표가 당 통합과 대여 투쟁을 명분으로 그간의 우클릭 행보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 감지됩니다. 오늘 국회를 찾아온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여야가 손을 잡기는 너무 멀다는 등 야성을 드러내긴 했지만요. 반대로 여야가 협치하길 바란다는 식의 유화적 말을 한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또 삼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면서 저희 야당에서도 또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우경화된 지도부는 변수로 남습니다. 장 대표 본인 역시 선명한 색채를 앞세워 당권을 쥔 상황인 만큼 지지층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뒤 처음으로 당 최고위에 참석했습니다. 극우 본당인 국민의힘을 부수는 망치선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 오는 11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쥐고 전면에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현역 군서열 1인 합동참모의장 자리에 공군 중작인 진영승 전략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국방부는 합참의장을 비롯해 6회 공군 참모총장과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사성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이재명 정부 첫 군수내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원인철 의장 이후 5년 만으로 정식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상 초유의 가뭄으로 도시 전체가 재난 사태가 선포된 곳이죠. 강원도 강릉입니다. 네, 자치단체는 생수를 비축하고 있고 전국 소방차는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입니다. 네, 뒤에 생수가 쌓여 있는 게 보이는데요. 주민들에게 나눠줄 마실 물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생수가 정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생수, 이제 행정용어로는 병입수라고 합니다. 마실물, 생수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곳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한 이렇게 생수가 보시면 이렇게 500ml짜리 마실물이 있고 이렇게 2리터짜리가 있는데 이 2리터와 이 500ml짜리를 합쳐서 이 130만 병을 이미 강릉시가 비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라든가 정부, 기관, 단체들이 모두 기증을 했는데요. 좀 보시면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지게차로 생수를 나르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트럭에서 계속해서 이거 생수를 날라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와 이 기업들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지원과 기부를 받아서 130만 병이 넘는 생수를 모아놨고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200만 명까지 비축할 예정입니다. 저수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일단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분하고 있고요. 치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이하로 내려가면 모든 시민에게 일단 몇 개 지점을 지정해서 동별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절수 조치도 좀 더 강화됩니다. 이 병원 역시 필수 의료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절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시작과 함께 사실상 새 학기가 시작됐죠. 이 교육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물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먹는 물이야 이런 생수로 지근다고 해도 이 급식이 문제입니다. 학사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고요. 설거지 같은 게 어렵다 보니까 단수 상황에 대비한 대체 급식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강릉에 60곳이 넘는 학교에 대규모 도시락 공급이 가능한 없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수원이나 정수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릉 지역의 이 생활용수 공급을 하는 87%, 강릉 시민들이 한 2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 18만 명에 공급하는 게 바로 취수원인 오봉저수지입니다. 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 저수율을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이 생활용수 공급 마지노선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15%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14.5%였는데요. 앞서 이 강릉시가 이 가뭄과 관련해서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미 강릉 전체가 계량기 75%를 강제로 잠그고 농업용수 공급도 전면 중단했는데요. 정수장으로 보내는 음반 급수 차량을 확대하고 이 관내 하천에서 물을 끌어와서 취수원에 하루 최대 15,000톤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율이 10% 아래가 되면 앞으로는 시간제나 격일제 급수 공급도 강릉시가 검토 중입니다. 말 그대로 인구 20만 명 도시 전체가 이 물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요. 최악 단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사실 강릉은 대표적인 관광 도시죠. 이 관광객 발길이 있어야 하는 도시지만 전처럼 이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나 식당 등 시민들도 대대적인 절수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주가량이 정말 고비라고 합니다. 이 강릉 지역이 대표적인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이 자영업 비중이 80%에 이르는 그런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 생활용수가 중단, 그러니까 완전 단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빨래나 설거지, 샤워, 그리고 화장실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무너지면서 일상이 정말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참담하고 어려운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서 YTN 지환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강릉에는 5mm도 채 되지 않는 적은 비만 내렸지만 충남 태안과 보령, 홍성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학기상구 연결해서 전국의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인경 기자, 충남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호우경보는 해제가 된 건가요? 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충남 태안과 보령, 홍성의 호우경보는 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충남 홍성 서부면에는 시간당 74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폭우로 산사태 위험도 커지면서 충남 홍성에는 산사태 경보가, 서산과 태안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충남 홍성은 120.5mm, 전남 광양은 104mm 등 서쪽 지역 곳곳에서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었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남에는 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 호남에 2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 충북, 영남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가뭄이 심한 영동 지방에는 이번에도 해갈하기엔 부족합니다. 강릉 주문진읍에는 이틀 동안 8.5mm, 운정동에는 2mm의 비가 내렸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이 지역의 예상 강수량이 5mm에 못 미칠 걸로 내다봤습니다. 비가 아닌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강릉과 동해, 삼척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내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그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합니다. 나토 3종 귀금속 전달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내일 소환 조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이 회장이 앞서 자수한 김건희 씨에 대한 나토 3종 귀금속 전달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오후 2시엔 인사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매관 매직 의혹은 결국 인사권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만 적용되는 뇌물죄에 해당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특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해서 특검 기간 수사를 계속한 뒤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매관 매직 의혹이 불거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사퇴의 뜻을 밝혔죠.
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는데 구체적인 의혹과 관련한 해명이나 내용은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 28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 위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 닷새 만입니다. 다음 날부터 연가를 내고 국무회의에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 국회 예결위에도 건강상의 문제 등 일신상 사유를 대고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양평 공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아직 이 위원장과 조사 일정은 조율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권 의원의 수사 유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죠. 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특검은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한학자 총재가 카지노를 하느냐고 되물으면서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흘렸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통일교 압수수색이 나갈 수 있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카지노 도박과 외환거래법 관련해서 2013년에서 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된다고 구체적으로 짚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수사 정보를 보고했고 한 총재 지시로 통일교 사무실 컴퓨터 포맷이나 회계 정보 삭제와 조작 등이 이뤄졌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현안 청탁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22일 권성동 의원의 안내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제5 유엔 사무국 설치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자 윤 전 대통령은 그와 같은 사안들을 논의해서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가 수사에도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역 의원이 회기 중에 구속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은 법무부에서 국회로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서 구속심사 여부가 달라지고 시점에 따라서 구속심사 시점도 달라지는 만큼 특검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과 관련해서 윤 전 본부장 공소장에는 한학자 총재가 국민의힘의 2023년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검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주변 정치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 선거 활동 지원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권 의원의 구속심사를 통한 법원의 판단이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에 영향을 끼칠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권 의원은 SNS를 통해서 통일교 측에 어떤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적도 금품을 수수한 적도 결코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측이 연이어 흘리는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성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에 계엄 선포 전후로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오늘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장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은 39쪽 분량의 공소장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하는 태도를 다수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 등 관련 문건을 건네받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에는 윤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거로 알려진 문건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읽으며 내용을 협의했고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는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건의받았지만 기다려보자며 조치를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군사정권 시기 비상계엄 사태를 여러 번 겪었고 불법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알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며 한 전 총리의 상황 인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특검은 특히 위원들 가운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출입국 금지 담당팀을 대기하도록 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7번 연속 불출석을 기록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거듭되면서 지난달 11일부터 궐석 재판 형태로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최상병 특검의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박광호 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사령관 등을 상대로 낸 긴급구제 신청이 인권위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는 최진규 전 해병대 포 11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전 대대장은 재작년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실종자 수색 작전 전날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며 수중수색으로 해석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지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고 금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서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 시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겠습니다. 이후 상황들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라도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고객 입장에선 든든한 안전판이 생긴 셈인데 금융권에선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대규모 자금이 급속히 이동하는 머니무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 보호 한도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인출 비율이 5%였지만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그 3배인 14.7%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예금 보호 한도가 안전판인 셈인데 이번 달부터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안전판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또 여러 가지 분산을 해서 또 예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시행 첫날 금융당국은 직접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예금 가입을 직접 해보며 고객 안내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저희 하나은행에 가지고 계신 모든 예금 보호 대상이 금융당국은 9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자동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감안해 원금은 약 9,500만 원까지 예치하는 게 좋습니다. 금융권에선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대규모 자금이 급속히 이동하는 현상을 우려하지만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뚜렷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저축은행이 연 3.04%로 시중은행의 연 2.48%보다 0.56%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저축은행 예금 잔액이 지난 5월 입법 예고 후 2.8% 불어나긴 했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땐 1.3% 줄어 있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고객예금 4천조 원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권이 예대마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이자 중심의 영업 형태를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성장할 수 없고 금융권도 장기적으로 정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또 최대한 머니무브를 피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 만기를 10개월, 12개월, 14개월 등 다양하게 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습니다. YTN 유번홍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용기 의원님 오늘 의상이 매우 특별하신데요. 네. 개원식 끝나고 바로 달려오셨는데 이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치권은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인사청문회부터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까지 여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데요. 첫날에 여야는 드레스 코드부터 한복과 상복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대응하겠다며 상복을 입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한복을 입자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아는 의원들에게 물어봤더니 한복 없는 의원들이 한복 장만하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까 캐대언 느낌이던데 저는. 한쪽에서는 한복 입고 한쪽에서는 상복 입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사자보이 쓴 거고.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지 몰랐어.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복 없는 의원들이 한복 구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입으셨나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분 안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까지 국회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국회의장이 제안하신 만큼 많은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한복을 입고 왔고요. 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80% 정도는 한복을 입고 온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실제 국회,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에서는 정복 아니었겠습니까? 정장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실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서 국회에 대한 경례도 했고요. 그다음에 애국가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까지 그 개원식을 전반적으로 한복을 입고 진행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의원님은 원래 한복이 있으셨어요? 제가 사실 국회에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중국의 동북공정을 항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회 문체위원회에서 예. 한복을 입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었던 한복이 이 한복인데요. 오늘 거기에 더불어서 갖가지 쓰고 이렇게 본회의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잘 준비해 놓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은 개원식은 처음이죠.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처음인데요. 예. 과거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복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옷이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국회의 사진첩들을 보면 평상복으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조금 더 알리는 형태로 오히려 뭐 국회에서나 그리고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큼이라도 더 한복을 좀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예, 이렇게 거대 여당이 한복을 입고 개원식에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금조 리본을 달고 상복을 입었어요. 오늘 검은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데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 줄 몰랐다. 부의금을 내겠다라면서 애들러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에서 협치와 대화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복을 입고 와서 국민들에게 국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생도 어렵고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어서 지금 추석 앞두고
추석 장바구니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3특검이 무도한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곡소리가 흘러나올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한복을 입고 나온다는 거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하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없는 정부, 야당이 없는 정부는 뭡니까? 독재 정부를 할 수 있겠죠. 독재 정부.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민주화 이후에 선진화라고 가야 되는데 민주화 이후에 민주당화되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이 독재화되고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준호 대변인께서도 검은 넥타이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상복을 입고요. 근조 리본을 달고 왔습니다. 대화할 자세가 돼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한복을 입자고 국회의장단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의장단 중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앞으로는 협치의 문을 열고 국회에서 토론과 설득이 있을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었는데 상복을 입고 거기에다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사실 저는 어제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대화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처럼 야당 의원들 만나야 된다. 실제로 민주당 연찬회가 열렸을 때도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장도격 당대표가 선출됐을 때도 오히려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하실 정도로 저희는 이 말꼬리를 열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듯하는 국민의힘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개원식부터 드레스 코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 협치를 이뤄갈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열람하는 등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다리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유치장에 갇혀있는 분이 본인들의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CCTV를 보자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인권사에 굉장히 큰 오점으로 저는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발 민주당 의원들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 주도로 서울구치소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불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한 건데 일반에 공개된 건 아니고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보고 온 겁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전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걸 뭐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특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치권이 나서면 또 서로 공방과 전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옷도 다르잖아요. 심지어 이제 옷도 달라요. 한복이고 또 상복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두 진영이 좀 의견 일치를 또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는 그런 한복과 상복이 결합이 되는 한상이 되면 좋은데 한상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이 됩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다 뭐 정치권의 입장은 다를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조명을 하고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저로 봤을 때는 이건 특검에 맡겨두면 될 일이에요. 특검에 맡긴다는 것은 굳이 여당 의원들이 가서 열람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특검에서도 어떤 향후 조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게 정치권이 일단은 참여를 하게 되는 순간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이제 이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법부의 기능이 엄중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법치주의의 이 사법부의 권한을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물론 뭐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구석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마치 오늘 국회 개원식에도 한복과 상복을 입는 두 분 패널의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검찰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장악이 됐다 이렇게 공개 비판한 걸 두고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의 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현직에 있는 공무원인들이 위에 눈치만 보고 정책 대안을 말하지 못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그 어떤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람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이문정 검사가 본인이 했던 좋은 말이 그 소위 오적이라는 말로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에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죠. 대장쟁이도 새가 달궈졌을 때 내려치는 지혜가 있는데 검찰개혁의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어쨌든 이문정 동부지검장의 발언은 항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항명까지 볼 필요 없이 옳은 지적했다. 할 만한 지적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한 것, 그것도 개혁 오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를 두고 오늘 박지원 의원은 항명으로 볼 것까지는 없다, 뭐 할 만한 지적이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했다, 오늘 이런 비판도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문정 검사장도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낼 수 있지만 늘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던 점은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윤석열 정부의 검찰들을 굉장히 정치 검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의사에 맞게 그리고 정권의 눈치에 봐서 수사를 하는 것을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검찰 개혁안을 두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장관을 비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 정치의 색을 기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문정 검사장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수청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지만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은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은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인터뷰를 보면 그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받을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법무부에 놓을 것인가, 행안부에 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논쟁거리인데 행안부에 놓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실제로 정리가 됐는지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행안부에 둬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행안부에 중수청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안 수사에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직접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검사가 뭐 만물론도 아니고 검찰 말고도 보안 수사할 수 있는 단위는 굉장히 많고 그 검찰의 수사 잘하고 훌륭한 엘리트 수사관들을 중수청에 둬서 수사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논쟁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좀 따라봐야 되겠지만 아마 저도 법사위에 가서 의견을 낸다고 한다면 저는 행안부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낼 정도로 그런
내용들의 그런 공감대가 많다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안 수사는 해야 한다. 보안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왜 검찰이 가져야 하느냐, 왜 법무부가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동부지검장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굉장히 사상 검증하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노골적인 정책 발언이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직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적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고위 공무원, 대통령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인데 그분에 대해서 오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극상에 다름없는 거죠. 옛날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 때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서 연단에 올려놓고 사상 검증하고 집단 비판했던 거, 그런 인민재판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또 동부지검 소속 공무원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입장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부지검장이 밖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친민주당적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 본인들이 인사가 공정하게 되겠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 그러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면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문정 이제 지검장은요 파면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면직을 시켜야 되고 어느 한쪽에 대해서 옹호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좀 발언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CCTV 공개한 거는 지금 아까 열람한 사람 중에 보니까 여성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입장을 바꿔서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이 여성이고 그걸 본 사람이 남성이라면 그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수치심이라는 건 남자 여자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속옷 차림을 입는 전 남성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 의원이 와서 아무런 그 제지도 받지 않고 다 풀로 그 영상을 봤다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처음부터 저는 이 열람 목적이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상황을 묘사를 해서 망신을 주고 인격을 말살내는 의도였었다 그렇게 비판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CCTV 열람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첨언으로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짚어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면 그만두고 나가라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됐을 당시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시죠.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자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재명.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2달 남기고 직권 면직됐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한상혁 전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었죠. 언론은 탄압당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며 저항합니다. 국민을 짓밟고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막무가내 언론 탄압, 방송 장악은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말한 데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이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임기를 꼭 채울 거라는 의지인데 오늘 우상호 수석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안 나간다고 펄쩍 뛰면서 정치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니 이건 어떤 형태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권 교체지마다 어떤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 문제로 시끄러웠던 거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일 시끄럽잖아요. 그래요. 1인 체제에다가 방통위는 무력화됐고 그다음에 정치적 발언은 계속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사례와 전 정권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사례가 비슷하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분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체계화, 정상화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걸 갖추었을 때 더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를 보면은 정확하게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어디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명시하거나 또는 공개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말씀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무리 탄핵을 당해서 직무 정지 기간 중에 유튜브를 출연했더라도 유튜브에 출연하고 유튜브에서 민주당과 좌파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았어요. 이 감사원에 의해서 예.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의 조치를 받았죠. 그러니까 부적절했어요.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제 이 이재명 정부고 또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방통위가 체계화되고 정사화돼야 됩니다. 그게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방송법은 이제 다 통과가 됐고 그러면 방통위원을 갖추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명분 있는 방송통신 정책은 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앞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길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앞서도 저는 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제일 명분이 있고 설득이 가능할 때는 동부지검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 앞서 이진숙 위원장처럼 또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반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세미나에 나가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임은정 검사장의 신분이 공무원이지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공개하지 않고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누구야? 임은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죠. 이걸 공개하는 순간 이것이 파장이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요약을 이제 정리를 하면, 우상호 정무수석도 민주당이나 지금 정부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체하고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공감과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처음에 직권 면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자진 사퇴와 직권 면직은 뭐 법률적인 문제도 동반할 수 있고요. 이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자진 사퇴가 아마 깔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직권 면직을 하게 됐을 때는 그에 반발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또 다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 정치를 할 것이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이 공무직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또다시 다른 논쟁을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끊고 가자라고 하는 취지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은정 검사장과 생각이 같습니다. 실제로 이 중수청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공감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에서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과거부터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일삼아 왔고 실제로 감사원에서 경고 처리를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어렵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빠르게 방통위원장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장도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첨언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고가 아니고 주의 조치를 받은 거고 지금 임은정 지검장과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5명의 이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겨냥해가지고 친민주당 성향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음 공수처장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치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수위가 높다. 그래서 저는 직권 면직을 할 수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임을 권유하는 이런 형태가 된 거지 직권 면직을 하고 싶어도 임은정 지검장과의 형평성 때문에 아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이런 딜레마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구해온 얘기가 뭐냐면은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했었는데 임기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근데 지방
지방선거는 6월까지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지방선거의 뜻이 있었다면 임기 직전까지 하겠다 또는 가능한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했을 건데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었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김민석 국무총리 나올 예정 아닙니까? 그럼 지금 국무총리 내려놔야지요.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 나올 거 누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 장관 내려놔야지요.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한 것은 내로남불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에 대한 여야 입장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도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인데요. 권성동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도 불법 청탁은 없었다며 처음으로 직접 메시지를 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선 기간 통일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은 받은 일이 없다는 권성동 의원의 입장입니다. 이어 정치인은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한다며 성당에 가면 미사를 드리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종교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지에서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전한길 씨, 이번엔 자신에게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 씨를 향해서 너무 관심받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 어디 아픈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이제 파워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절대 장동혁 대표님께 그런 부담 드리니까 저는 그런 역할 안 해요. 안 합니다. 전한길 씨가 제가 봤을 때 어디 좀 아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아프신다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 아닌가. 이러한 발언들이 결국에 쌓이면 저희 당에 미쳐지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일 것이고 저는 지도부가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단의 방법이 뭐예요? 당에서 나가달라고 하시던 계엄을 옹호하거나 이런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한길 씨가 앞서 장동혁 대표를 공개 지지했고 실제 당선으로 이어진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전한길 씨의 주장을 보면 자신에게 공천 청탁을 하는 사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영향력을 의미하겠죠. 그런 사람이 뭐 한 명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정도 영향력, 내가 전한길,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그 정치 지형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장동혁 대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 청구서들이 많겠죠. 자신의 당선에 도움을 준. 하지만 그걸 다 지고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이제 가장 큰 청구서가 전한길 청구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한동훈 아닌 전한길에 공천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만약에 당의 운영 전반이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장동혁 대표에게는 상황론이 나올 겁니다. 장동혁 대표 위에 전한길, 한길, 친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외곽에서 의병처럼 활동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주려면은 전한길 강사도 굉장히 은인자중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이런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가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게 돕는 방법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전한길의 시간이 아닌. 과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이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합니다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전한길 씨가, 전한길 강사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장동혁 호의 성공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예, 전한길 청구서 이야기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의병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죠. 의병이라는 게 뭐 띄워주는 것 같지만 어쨌든 원외에서 활동해라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내 소장파인 김재석,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 내쫓아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야 있죠. 우리 이제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가 보장됐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한길 씨가 저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 부탁받았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은 안 한다, 하지 않아요라고 강조한 부분, 반복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발언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본인이 순수하게 좀 뭔가 사심 있다, 순수하지 않게 사심 있다 그랬으면은 그렇게 공천에 대한 부탁을 받았으면 오히려 침묵을 했을 겁니다. 침묵을 하면서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영향 어떤 그 요구를 할 때 민원에 대한 대가라든가 이런 걸 오가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한길 씨는 조기에 그것을 차단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본인은 전혀 그런 거 뜻이 없으니까 날 찾아오지 말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비춰서 좀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김어준 씨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고 민주당에서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찾아왔는데 나 아무 영향 없어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난 아무 영향이 없다고 찾아오자마자 바로 공개적으로 날 찾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투명하고 깨끗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공천 부탁을 받았다는 전한길 씨의 발언이 오히려 순수한 의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치 않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개파색이 짙지 않은 정의용, 김도읍 의원을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에 인선하는 등 중도를 공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지난 주말 한동훈 전 대표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하지만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여전히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인데요. 당내 소신파와 찬탄파 의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에 기초해서 내린 판결이고 그리고 이번 계엄이 부당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는 지키되 헌법재판소 판결을 못 믿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발언을 지난주에 라디오 방송에서도 했을 때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혹시 즉흥적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했는데 오늘은 최고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에게 이러한 심판을 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어떠한 권한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는데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헌법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가 그 헌법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국민의 기본 삶 자체로 부정할 수 있는 이런 멘트들이기 때문에 저런 선동이 난무하는 국민의힘이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신파로
불리오는 많은 의원들이 헌법의 기초에서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예. 저는 뭐 협치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받지만 함께 갈 수 없는 부분이 저런 부분에서 저는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헌재의 탄핵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김문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라는 좀 도를 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아요. 지금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주장하는 헌법에 대해서는 선이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헌법에 대해서는 악이다라고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을 가장 유리하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정치 보복, 특검을 앞세워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고 특히 특검을 연장해서 내년에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노골적으로 특검을 정치 도구화 삼고 있는 그런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주당에서 헌법 유린을 운운한 것은 말이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저는 김민수 최고가 지금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면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최고위원회 되기 전에 한참 전에 예약을 걸어놓었던 겁니다. 그게 뭐 당장 신청한 데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몇 달 전에 예약 걸어놨고 본인이 최고위원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최고위원 출마한다 안 한다 결정하기 전에 이미 예약 신청을 했던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간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의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신청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언은 지금 면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발언은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라서 논란인데 이걸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 지도부 차원의 입장은 아니고요. 각자 최고위원들이 각자 역량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신대로 발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 대표는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는 보수로서 선명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 뭐 어떻게 좀 헌법에 대해서 어떤 다른 입장을 취한다거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한 명으로서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봅니다. 뭐 윤어게인 재가동으로 봐야 되겠죠. 장동혁 체제는 아주 강성 또 전환기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탄핵 반대나 탄핵 찬성 전당대 중에도 시끄러웠잖아요. 정리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당론은 아니고 개별 최고위원의 의견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13일 만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임한 코레일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가운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코레일 대구본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의 코레일 본사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사고 13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하실 건가요? 어떤 부분 확인하실 예정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사관 70여 명을 투입해 코레일은 물론 피해 작업자들이 속한 안전진단 전문업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된 계획서 등 서류와 관계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작업자들이 철도에 들어간 과정을 파악하고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코레일 법인과 한문희 전 사장, 협력업체 대표 등 총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중상을 입은 작업자들이 점차 회복하면서 피해자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
합정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는 속보인데요. 지금 재난 문자 발송된 내용을 보면요. 승강장 승객이 소지한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양방향이 무정차 통과 중이라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무정차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악의 가뭄으로 강릉의 주 상수원 저수율이 2차 저지선인 15% 아래로 떨어지면서 강릉시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관군 급수 차량 400대를 총동원해서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대형 숙박업소와 식당에는 축소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두 굴 따라 급수차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2차 저지선인 저수율 15%마저 무너지자 운반급수에 나선 겁니다. 오봉저수지에 설치된 지름 150mm 관입니다. 급수차 호수를 이 관에 연결하면 물이 곧바로 저수지로 공급됩니다. 강릉시는 하루 민관군 급수차 400대를 동원해 저수지 3.5km 구간에서 15,00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의 18%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홍제 정수장에선 소방차 70여 대가 하루 2,000여 톤의 물을 공급 중입니다. 차로 공급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제로가 되기까지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절수 대책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강릉시는 대형 숙박업소에 객실 3분의 1 축소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수영장과 사우나는 이미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취소 요청도 많고 저희도 지금 축소 운영 쪽으로 아마 좀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당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저녁 장사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해요. 근데도 뭐 여기서 단축을 하면 문 닫으라는 얘기네. 강릉시는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경우 시간제 급수나 격일 단수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8,000톤 외에 5만 톤을 원수로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는 얼마가 드냐고요. 기존 15,000톤 하는 데서 18,000원도 확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로 종시설을 만드는데 그 금액이 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기존 예산에 있겠죠. 예산상 9월 달은 제가 비용을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평균적으로 당연히 비가 오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안 올 경우. 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네, 지난 주말 방금 보신 그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물을 확보하려면 돈이 얼마가 드느냐 대통령의 질문에 강릉시장 엉뚱한 답변만 하다가 핀잔까지 됐는데요. 국가재난 사태가 내려진 급박한 상황에 그런데 눈에 띄는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점퍼 색깔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을 잘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밝은 노란색 윗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은 진한 녹색 옷을 입었습니다. 비단 이번 회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은 최근 국무회의의 모습인데요. 대부분 참석자가 노란색 민방위 옷을 입었는데 초록색 옷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지금 정부와 지난 정부 인사가 색깔로 서로를 구분하기도 하듯 서로 다른 옷을 입고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장면도 목격이 됩니다.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인데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대통령과 똑같은 노란색 옷을 입고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민방위 옷은 원래 노란색이지만 3년 전 윤석열 정부 때 녹색으로 색깔을 바꿨습니다. 재난 상황 때 입는 옷인 만큼 눈에 잘 보이고 불과 물에 강하게 기능성을 높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가격도 기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민방위복 색깔을 왜 바꿔야 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노란색, 초록색 어느 색깔도 괜찮다고 돼 있다 보니 부하 직원들만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이 시급을 다투는 재난 상황에 상사의 옷 색깔까지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노랑이냐 녹색이냐 민방위 옷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일침이 따갑습니다. 옷이 중하냐 민생이 중하냐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무정차 통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자욱하게 차올랐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승강장에 승객이 소지한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서울 합정역의 상황도 실시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출동을 했고요. 연기 배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거는 조금 전 오후 4시 15분쯤이고요. 현재 연기 배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은 인명피해 확인 중이고요. 일부 승객이 현장에서 대피하고 있는 화면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 승객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연기가 발생을 했고요. 무정차 통과가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난 물자가 발송이 된 상황인데 승강장 승객이 소지한 배터리에서 연기가 일단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방향 무정차 2호선, 6호선 모두 무정차로 통과 중이고요. 오후 4시 15분에 소방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현재 한 30분 이상 지난 상황인데 연기 배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시는 화면처럼 승객들은 연기가 자욱한 지하철에서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인명피해는 현재까지는 좀 확인 중인 상황이고요.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 승객의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기대에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집값 안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6.27 대출 규제를 잘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될지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공급대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9월 초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못 박은 상황.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주택 공급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 될 전망인데 수도권 공공택지, 노후청사, 유휴부지 활용과 3기 신도시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점쳐집니다. 다만 공급 대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도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에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이런 방안들이 함께 강구되어야만 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을 서두르기 위해 용적률을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 용적률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기 신도시 수준인 300에서 350%까지 확대할 경우 충분히 그런 물량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공원 녹지나 자조경지를 축소해서 주택경지로 전환할 경우 그에 따른 물량 확대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20만 호, 25만 호 정도의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시장의 관심이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주택 공급 대책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급 대책의 실효성 여부가 하반기 집값 흐름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전용 기차를 타고 이동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자 외교부대 첫 데뷔 자리에 딸 주애를 데려갈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 결국 특별한 열차를 타고 이동한다고요? 예, 김정은이가
저기 중국을 방문할 때 이제 두 가지 수단을 썼거든요. 예. 한 번은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전용 열차를 썼고 두 분은 이제 참매 1호를 타고 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둥 지방에서 무슨 뭐 이렇게 철교 건너오는데 그쪽에 있는 호텔들 전부 다 뭐 외국인 투숙들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안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예. 전용 열차가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전용 열차를 타고 아마 오늘 저녁에는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열차를 타게 되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거로 알려졌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베이징까지? 평양에서 베이징까지는 이제 1,360km 뭐 남짓 정도 되는 예.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 지역에서의 철로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후가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전용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하중이 또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데 시속 50km를 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뭐 20시간 남짓 넘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측 철로는 뭐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좀 빨리 갈 수 있고 북한 쪽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가 오늘 저녁에 평양에서 출발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은 그제는 한경남도의 그 해양 양식장 거기를 이제 시찰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어디를 갔느냐면 양강도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시찰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옮기게 되면 바로 평안 북도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그냥 단둥 지역으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시찰을 다 했는데 자강도에서 다시 거꾸로 평양까지 와서 평양 시민들의 무슨 환송을 받고 이렇게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바로 갈 건지 저는 뭐 예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김정은이라고 한다면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한경남도에서 그리고 이제 자강도로 갔다가 그러면은 이제 신의주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이제 피곤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밤에 조금 늦게 출발해도 되겠죠. 효율적으로 동선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 열차 일명 태양호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하중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내부가 어떻길래 하중이 무거운 거죠? 이게 이제 총 열량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집무실은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집무실이 있어야 되죠. 수행원 있어야 되죠. 또 식사하려면 식당 칸 뭐 또 따로 있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또 의무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합하다 보면 뭐 10개 정도가 되겠죠. 게다가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디 갈 때 화장실도 다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결국 이제 10개의 이게 량이 10개의 열차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방탄 기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일반 차량을 보더라도 방탄 기능이 있는 차량하고 방탄 기능이 없는 차량하고는 굉장히 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비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제 그렇게 무겁다 보니까 천천히 가게 되는 거죠. 방탄 기능에다가 스텔스 기능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아무래도 관심은 이제 서방에 있는 그 인공위성들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여기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그 인공위성이나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동선을 추적을 하게 되는데 동선이 추적이 되면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타격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스텔스 기능을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텔스 기능은 차량의 윗부분 그다음에 옆부분 그리고 심지어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특수 이 스텔스 기능을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성이나 또는 이제 이런 레이더나 이런 것들로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스텔스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도 기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과거 중국 갈 때 전용기를 타고 간 적도 있잖아요. 네, 중국을 이제 2018년도에 3번 가고 2019년도에 1번 갔어요. 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2019년 이제 하노이 회담 하러 가기 직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갔거든요. 4번 갔는데 첫 번째하고 4번째는 기차로 갔고요. 2번째, 3번째는 중국을 방문할 때 지금 태양호라고 하는 전용 열차를 타고 갔는데 특히 이제 2번째 갈 때는 텐진에 그때
시진핑 주석이 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음. 베이징으로 안 가고 텐진으로 찬미 1호를 타고 예. 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갈 때도 베이징으로 텐진 찬미 1호를 타고 갔었죠. 예. 예.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비행기와 열차를 이제 교대로 탔었는데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이번 방중이 큰 의미인 게 다자외교에 처음으로 무대를 서는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집권한 지가 2011년부터 따지더라도 벌써 14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자외교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북한 스스로의 그 유일 사상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다자 외교 무대에 있으면은 자신들의 수령이 완오브 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1대1 정상회담이 되면 자기 주석을 이렇게 이제 부각시켜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자 외교 회담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양자 외교를 하게 되면 사전에 다 조율이 돼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자 회담을 하게 되면 예. 무엇을 주고받을지 몰라요. 예. 그때 이제 회담장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회담이 아니잖아요. 예.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전성절에 그냥 26명의 정상 외교 중에 한 명으로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더욱 이제 그랬을 텐데 어찌됐든 다자 외교에는 처음으로 김정은이 참석한다는 의미에서 사상 최초다라고 예. 하는 그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원어브댐이긴 하지만 다자회담에 처음으로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을 것 같은데 누구를 네. 데려갈지도 관심입니다. 딸 주애를 데려갈지 여부도 참 관심인데 예전에 2019년에 화제됐던 영상이 있었어요. 김여정 부부장을 데려갔는데 중간에 담배를 피우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재떨이를 바치는 영상이 화제였거든요. 저희가 영상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출발 60여 시간 만에 정차 후 휴식인데. 네, 저기가 사실은 그 난징일 겁니다. 난징 기차역인데 지금 저기 재떨이 들고 있는 사람이 김여정이고요. 예. 김정은이가 이제 거기서 담배를 이제 피고 있고 그걸 예. 이제 재떨이 있으니까 거기다 터는 거죠. 예. 남의 나라에 와서 아무데나 재떨이 틀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 모습을 지금 저기서 보는 건데 저게 이제 하노이 회담 때 이제 얘기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김여정이가 굉장히 이제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그런 것을 보여줬고 예. 김여정의 위상을 그때 예. 보여준 그런 사진이 바로 저 동영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언급했지만 이제 딸 주애 네. 어떤 공식 현장에서 계속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6년 전에 방문 때는 워낙 어렸지만 지금 6년 후라면은 같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닌데 김주애가 네. 계속해서 이제 뜨고 있는 것은 지금 저 군사적인 그 어떤 행사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 경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도 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뭐 새로 만들었다 그거 이제 행사하고 그럴 때도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교적인 분야로까지 무대를 옮겼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북한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행사할 때도 김주애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뭐라고 할까요? 문화체육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 왔을 때도 그때도 이제 악수도 같이 하고 그랬단 네.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김주애의 모습을 이제 점점 군사적인 행사에서 경제적인 행사에서 이제 외교적인 행사로까지 넓혀 나가는 것을 보면 예. 이걸 이제 완전히 이제 후계자로 굳혀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조심스러워요. 제가 만일 김정은이라고 한다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안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중국과의 양자 회담이 있고 중국이 북한만 초청을 해서 가서 할 경우에는 저는 뭐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26개 국가가 오잖아요. 네. 그런데 만일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첫 번째는 전 세계로부터 뭐라고 할까요? 이
텔레비전의 초점이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김정은한테 갈까요? 김주혜한테 갈까요? 오히려 김주혜한테 더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26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독재 국가라 어쩔 수 없겠구나,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모르죠. 뭐 알 수는 없는데 김주혜는 따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나 또는 이런 언론의 노출 빈도수 이런 것들은 조절할 수 있다. 더 이제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안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북한으로 봐서는 이익이 될 거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그건 이제 내일 모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승절 기념식에 아무래도 그 하이라이트는 열병식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최신 무기를 좀 총동원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조금 위상을 과시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열병식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 국가에 대한 어떤 침략을 억제할 목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 구닥다리 그거 보여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신형 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최신형 무기 몇 개를 보여주는데 저희가 예상 무기를 화면으로 저기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둥펑 41호라고 하는 것은 ICBM입니다. 저건 이제 미국까지 가는 건데요. 저게 15,000km 나가는 거고요. 저거 말고도 초대형 무인 잠수정, 이제 뭐 AJX-002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무인 잠수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텔스 무인기 페이용 FH-97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마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세대 전투기 뭐 J-20 그리고 J-35 젠 아마 요거 크게 보면은 이 네 가지 무기 체계가 핵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수들까지 저희가 조금 정보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승객들이 대피했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는 합정역 2호선과 6호선 한때 모두 양방향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합정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운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YTN에 들어온 제보 사진을 보면 승객이 놀라서 뛰어가는 모습과 함께 그 뒤로 뿌연 연기 같은 것이 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연기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합정역 외선순환 승강장에서 승객이 가지고 있던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건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역 직원과 함께 119 출동 조치를 했고 오후 4시 29분부터 내선과 외선 양방향 모두 열차를 무정차 통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6호선에서도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연기가 다량 발생해 오후 4시 31분부터 합정역 6호선 상하선 열차를 모두 무정차 통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이 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상황이 모두 정리되고 연기가 빠져나갈 때까지 무정차 운행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5시 7분쯤 2호선과 6호선 무정차 운행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일부 중부 지역과 전북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곳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에 최고 80mm, 경기 동부와 영서, 영남과 제주 많은 곳에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영서 북부와 충청, 호남과 영남 지역에 최고 시간당 40mm의 세찬 비가 예상돼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북서쪽부터 잦아들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 중 비가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더위가 심하겠는데요. 서울 32도, 광주 31도, 대구와 부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충남과 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